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통일신라의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삼국시대 그 뒤에 나오는 고대의 마무리, 바로 남북국 시대를 배워볼 겁니다.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있었거든요. 두 나라를 합쳐서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통일신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전쟁에서 승리하여 통일신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통일신라는요, 크게 두 시기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신라 중대, 그리고 신라 하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디 있나요? 상대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삼국시대의 신라, 삼국시대의 신라를 신라 상대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에서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우리는 신라 상대라고 하고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를 신라 중대,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를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왕권이에요.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시기 구분이 되거든요. 신라 중대는 왕권이 무지하게 강했고요. 신라 하대는 왕권이 약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 중대의 왕권이 강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왕권이 강해졌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중대의 왕권이 강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왕권이 강해졌을까요?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신문왕 되겠습니다. 태종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그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 자, 이 신문왕은요, 강력한 왕권을 확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보입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나면 신문왕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다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왕이 말이죠. 삼국통일에 공을 세웠던 신하들을 쳐내려면 그냥 야, 이제 나 왕권 강화할 거거든? 너네 까불지 마. 라고 해서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정치라고 하는 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명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신문왕 역시 굉장히 능수능란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족들 중에서 난을 일으키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김흠돌의 난이라는 거예요. 김흠돌, 신문왕의 장인어른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학자들이 볼 때 이거 진짜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을까? 진짜일까? 글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쨌건 신문왕은 지금 귀족들을 쳐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신문왕은 귀족들을 대거 숙청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신라에는 귀족들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를 뭐라고 했냐면 화백회의라고 했습니다. 한번 그 귀족 회의의 이름을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구려에서 귀족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 네, 고구려에 제가회의가 있었죠. 이와 비슷한 것이 백제에는 정사암이라고 하는 귀족회의가 있었고 오늘 공부하는 신라에서는 화백회의가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화백회의의 우두머리, 신라 화백회의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상대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등은 귀족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왕은 지금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귀족의 힘은 눌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상대등의 세력이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오른팔들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집사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집사, 느낌이 좀 오시죠? 한 집의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주는 사람, 집사. 그 이름을, 그 느낌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왕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사부의 최고 책임자가 시중이에요. 이 집사부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더라. 상대등의 권한은 약화하고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강화시키는 거예요. 영무권을 계기로 해서 흔드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의회나 행정부 관료들이 휘청거리는 거, 깨갱대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엄청 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자, 여기까지 정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신적으로 자발적 복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억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따르게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대학교를 세우는데 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국학이라는 거예요. 왕은 스승이자 아버지이다. 왕에게 충성하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국학을 세워서 사상까지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귀족들을 막 몰아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빈자리에 누군가는 채워 넣어야 될 텐데 바로 자신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워 넣겠죠. 누구냐 하면 육두품들이에요. 이 육두품들을 대거 등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육두품이 뭔지 궁금하시죠? 골품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알고 가야 할 것은 이 육두품은 귀족과는 달리 국가의 중대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어요. 신라는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육두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거죠. 신문왕이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육두품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 다음에 경제. 정치적으로 귀족들의 힘을 뺏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힘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제적으로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공무원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을까요? 옛날의 공무원들은 돈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화폐라는 게 없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땅의 소유권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과 특산물,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과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걸 대신 관리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수조권이라고 하거든요. 수조권. 이 수조권은 소유권과는 달라요. 땅을 하사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자, 먼저 노급이라는 제도를 보면 노급이라고 하는 제도는 말 그대로 녹으로
읍을 주는 거예요. 읍, 마을을 의미하죠. 마을을 통째로 준 거예요. 이 마을을 통째로 받은 관리는요,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노동력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나오는 세금과 특산물도 걷어갈 수 있었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노동력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거죠. 하사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왕보다는 노급 주인의 백성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동력은 그 관리의 군사력으로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죠. 신문왕은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귀족들이 왜 노동력을, 왜 군사력을 지네 마음대로 써?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노급을 폐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왕은 먼저 관료전이라는 것을 지급을 해요. 관료전은 오로지 그 마을의 세금과 특산물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수조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를 준 토지입니다. 굉장히 치밀해요. 잠재적으로 귀족들의 팔다리를 잘라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귀족들은 오로지 국가에 내는 세금만 받아가라고 하는 게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되겠습니다. 신문왕은 이런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영모 사건을 통해 한번 공포 분위기를 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들의 힘을 쭉 빼놨죠. 뿐만 아니라 이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거든요. 먼저 국가의 시스템의 재정비. 지금 통일됐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눠요. 9개의 주로 나누고 5개의 광역시를 지역마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구주 5소경. 그리고 군사제도도 재정비하는데요. 이거는 지방제도, 이거는 군사제도. 지도를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구주 5소경. 일단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선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통일신라 안에 총 9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주이고 빨간 색깔 점으로 나타낸 게 5소경인데 통일신라에 보면 경주라고 하는 수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소경을 마련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편제성이라고 하는데 이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5소경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구주도요. 백제의 세계, 신라의 세계, 고구려 영토의 세계 이렇게 해서 9개의 주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에서 구서당 10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군대 개편인데 자, 구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군이에요. 수도를 지키는 거고 10정은 지방군이 되겠습니다. 이 구서당이 있잖아요. 구서당이 중앙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놀랍게도 고구려인도 있고요. 백제인도 있고요. 심지어는 말갈인까지 들어왔어요. 중앙을 지키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바로 민족 융합 정책을 펼치는 거죠. 통일신라는 그 앞서 있었던 신라와는 좀 달라야 된다. 민족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내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군을 보면요. 정이라고 해서 각각의 주에다가 하나의 정을 배치했어요. 그러면 구주니까 구정이 돼야 되는데 왜 10정이야? 잘못 쓴 거 아닌가? 그런데 이 구주 중에서 저기 발해와 경계를 맞닿고 있는 한 주가 있거든요. 이 한 주가 굉장히 넓어요. 게다가 국경 지역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2개의 정을 배치해요. 그래서 총 10개의 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내고 있는 인물이 누구다? 바로 신문왕이다라는 거죠. 이 신문왕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완벽한 퍼즐을 맞춰가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력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를 하나하나 놓고 있구나.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신문왕이었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골품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골품 제도, 뼈 골자에 품, 등급이 있다. 뼈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라의 신분제는 성골, 진골, 그리고 6개의 두품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볼게요.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등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라에는 총 17개의 관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7개의 관직에 다다를 수 있는 정도가 달랐어요. 진골의 경우에는 1등급까지 이를 수 있었지만 육두품의 경우에는 6등급인 아차네까지밖에 이를 수 없었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이 있어도 성골, 진골만큼의 높은 신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두품별로 승진의 상한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직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도 달랐습니다.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할 수 있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원래 성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골 중에서 왕위에 오를 남자가 없어서 결국은 여왕, 선덕 여왕과 진덕 여왕이 이르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두 여왕이 모두 미혼이었어요. 아마도 결혼할 수 있는 성골 남성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진덕 여왕을 끝으로 성골이 없었어요. 대가 끊긴 거죠. 그래서 결국 김춘추는 진골 출신이었는데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진골이 국가의 모든 권력과 특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진골만이 금, 은 그릇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 아래 계층은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쇠 그릇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릇까지도 규제가 있네요. 그리고 집의 크기도 정해져 있었어요. 표의 오른쪽에 보면 생활 모습이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집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집의 규모가 다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의 크기도 달랐습니다. 끌 수 있는 우마차의 크기도 정해져 있었고 달 수 있는 장식도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육두품 세력은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었죠. 그중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장보고와 최치원도 육두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육두품 세력이 지방으로 나아가 호족이 되기도 하고 장보고처럼 청해진을 설치하여 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신라가 망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해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신분제와 그 불변적인 이유 때문에 솔직히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 차지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